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해외 글로벌 증시에 네.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 증시로 가기 전에 이 유럽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선진국 증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선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브렉시트 우려가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19 이런 영향은 다 같이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노딜 브렉시트라는 우려가 끝났죠. 그러면 이미 EU하고 영국이 이제 협정을 하게 되면서 자유무역, 약간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라고 불리우는 FTA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은 좀 많이 제어됐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뭐 파운드화라든가 유로화 이런 쪽들이 달러 대비해서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투자를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안 했던 거고, 유럽도 의외로 친환경 주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끌고 가고 있는 주식들도 그런 쪽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소 기업들 이런 쪽들도 의외로 그런 쪽들이 유럽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하고 오래된 연역들을 갖고 있죠. 관심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내년에는 조금 유럽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높여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의 그럼 이제 파운드화, 뭐 유로화 이런 쪽들이 강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어떤 산업들이 부각이 될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금융산업들이 부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통화 강세하고 맞물리는 건 대부분 다 자국들의 금융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금융산업이 예전보다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런 쪽들도. 그러나 어쨌거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측면과 아직까지도 반등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유럽 이런 쪽들은 금융주들이 굉장히 선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국은 약간 어쨌거나 올해 들어서 뭐 중국도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했고, 흔히 얘기하는 귀주모텔이라고 불리는 뭐 마우타이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을 이끄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중국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은행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뭐 철강이 간다 이런 형태가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는 중국도 소비주의 한 해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갖기는 됩니다. 내년은 중국도 한국하고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약간 지금보다 좀 안 됐던 주식들이 중국도 어쨌거나 친환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중국도 뭐 투자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들에서 조금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뭐 최고치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버블 논란도 좀 일각에서는 있는데, 그래도 더 갈 것이다. 뭐 미국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는 다 무너지는 거니까. 네. 그런 기대감과 뭐 만약에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이 해야 될 거냐. 뭐 테슬라가 올해를 한 해 이끌었지만 내년도는 누가 이끌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국은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그런 거는 괜찮은데, 미국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다 같이 왜 그러냐면 이게 주도주가 없는 시장은 없습니다. 주도 국가가 없는 시장도 없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 미국이고, 새로운 산업들의 다 출발지도 미국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원하는 것처럼 미국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주식시장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는 합니다. 내년에 미국을 이끌 수 있는 산업들이 누굴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잠깐 조금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재차 좀 확대할 수 있는 쪽들이, 물론 테크 산업들이 대부분 다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요. 미국은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근데 여기는 많이 올랐으니까 혹시 앞으로 자사주를 더 살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배당 여력이 있고 이런 쪽을 찾으신다면, 미국은 의외로 아까 유럽하고 좀 맞물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섹터가 좀 맞물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시중은행,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들, 뭐 웰스파고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뭐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이런 쪽들이 같이 맞물리게는 되죠. 근데 미국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미국 나름대로 또 좋아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가가 굉장히 나쁘진 않고 괜찮았었는데, 미국의 뭐 철도주들 이런 쪽들도, 철도주는 다른 국가에서 사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운송주들이기 때문에 약간 철도주들, 그리고 미국을 바라보게 되면 뭐 아직은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피해를 본 산업들이 굉장히 엄청 아직 미국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항공산업 이런 쪽들이 대표 외가 되겠죠. 그리고 뭐 카지노 산업들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호텔, 레저 아직은 이런 쪽들이 여전히 좀 부진해 보이긴 합니다. 한 번쯤은 코로나19가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서 좀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쪽들이 이런 쪽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 잘 아시던 성장주들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하시면 미국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애플의 힘이 저는 강하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 이거는 좀 나중에 확인을 하겠죠.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은 애플처럼 돈이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축적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뭐 알파벳이죠. 이제 지주회사로 바뀌었으니까 알파벳도 있고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 자체가 그 흔히 얘기하는 넘치는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뭔가 다른 산업들을 좀 시도해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래서 M&A 시장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더욱더 여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사이드적으로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쪽의 영역을 좀 이렇게 뭐랄까 침범이라 그러면 공격적이고 넘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가장 떠오르는 게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 이런 네. 이게 네. 루머냐 뉴스냐 아직도 뭐 설왕설래하는 것 같긴 한데요. 애플은 예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모두 다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물론 저도 뭐 이게 그때 뭐 이렇게 굉장히 얼리 어댑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잘 모르겠는데라고 했는데. 그게 모든 걸 바꿔놓을 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세상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IT 기업들이죠. 물론 대부분 다 IT 베이스니까. 근데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세상이 뭔가라는 걸 평범한 제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이 그게 좋은 말의 4차 산업이고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뭔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게 애플이 뭐 전기차를 한다 이런 게 저는 이상해 보이지 않고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소비자라고 하고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면 어떨까 나는. 그럼 아마 한 번쯤 사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게 그들 기업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혹시 새로운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현금을 쥐고 있는 회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10개를 투자해서 1개 정도만 성공을 해도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애플이나 뭐 알파벳이나 이렇게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쓸 수 있는 기업들은 뭐 좀 그냥 꾸준하게 관심을 두시고 보실 수 있는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애플 바라고 표현하는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전 세계적으로 고객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들이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만 해도. 네, 그냥 물론 스마트폰처럼 전기차를 싸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 자체는 약간 프리미엄 폰으로 이미 조금 인지가 되어 있죠. 비싸죠? 네. 일단 삼성 거보다. 아시는 것처럼 액세서리 이런 것도 다 비쌉니다. 솔직하게. 근데 애플은 그래서 수익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팔아도 사는 고객들이 많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전기차가 굉장히 비싸게도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의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사는 고객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현금을 손해보 이런 생각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이 기업은 나중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한다든가 사실 이제까지 나스닥이 상승해왔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인세 인하라든가 여러 정책들이 뒷받침이 돼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바이든 당선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지금 목표로 돼 있다 보니까 얘기하신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오히려 이제는 또 기대했던 게 사라지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라든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 기업들의 EPS, 즉 주당 순이익이 낮아질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미국 기업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두고 보겠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해보는 거죠. 내가 세금을 내느니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번 돈을 갖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게 예전처럼 뭐 설비 투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M&A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번 돈은 법인세에 대한 네거티브 효과, 즉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자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방법의 활용도를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를 낮출 때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속각하면서 EPS를 높였다라고 하면 지금의 EPS는 이전보다 그렇게 크게 높아질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그 산업들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보면서 기업들이 M&A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는 됩니다. 꼭 반론을 제기한다라기보다는 한편에 다른 통로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이게 기업주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 이렇게 세금 내느니, 우리 보통 사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절세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럼요. 네, 그 투자라는 게 투자. 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거나 연구개발비에 돈을 더 쓰거나 네. 예, 그런 식으로 그 이익금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공격적인 기업 그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물론 뭐 매크로 환경이라는 게 좀 받쳐주긴 해야 되겠죠. 너무 경기가 안 좋은데 계속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그렇죠.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기업들의 투자,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예전에 한때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가 멈췄죠. 그게 멈추고 이제 끝나게 되면서 그 우려들이 조금 와닿았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법인세를 인상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많은 투자, 뭐 M&A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활로를 찾아가는 게 기업인 거죠. 왜 그러냐면 기업은 어떤 흔히 얘기하는 그 자율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되는 방법들을 찾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는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얘기하시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그래도 또 아직 남아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그 반독점 규제법이잖아요. 이게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미 그 시도를 하면서 알리바바가 지금 폭락하고 지금 인터넷 기업들이 재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원래 이게 미중 갈등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이게 시행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먼저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국도 그거에 대한 그 압박이 좀 상당히 심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제 집권을 하는 형태, 이런 형태, 약간 블루웨이브라고 불리죠.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독점에 대한 규제, 이런 쪽에 대한 위험들, 이런 것들이 따라붙게 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하락,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약간 반독점 기업에 다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판기업들이잖아요. 네, 자기 발등을 찍어야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은 알리바바가 이끌었다라기보다는 다른 국영 기업들이 더 많죠, 솔직하게는. 그래서 과연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동일할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내가 내 발등을 찍어가면서 규제를 그렇게 실행을 하겠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리스크들이 빠르게 구현이 될 거냐, 그리고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것처럼 막 그렇게 세게 규제를 하겠냐, 이것들도 뭐 좀 남아있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꼭 민주당이 되고 공화당이 돼서 어떤 기업의 주가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실제로 없기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그 집권 1년 차 때 이렇게 주가 수익률들을 뽑아보게 되면 한 10번 중에 8번을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다 기대감만은 아니겠죠. 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규제를 막 처음 집권 초기에부터 막 강조해서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뭐 최근에 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약간 투자를 독려하는 방향 쪽으로 오히려 정책의 포커스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조금 시기가 지나면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내년은 아마 이렇게 정책 독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보고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국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정세에 대해서 상황을 아주 예민하게 지켜볼 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올해
수익을 본 분들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이 불행을 기회로 행운으로 만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러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죠. 대부분이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울하고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생활도라고 여러 가지 뭐 주변에서 돈 버는 이야기 구경만 하고 이런 분들은 또 마음이 더 속상할 수도 있죠. 또 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더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그 상실감이 무섭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번 해만이 2020년만이 끝은 아닙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는 뭐 항상 이게 반복된다면서요? 네, 이게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게 상실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상실감이 클수록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많이 한다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형태의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잘 못 찾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올해 3월 달에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좋은 소리 못 듣죠. 너나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듣죠, 일반적으로. 그게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쉽게 내가 사서 쉽게 내가 어느 순간에 팔고 그게 수익이 된다. 이거는 돈을 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더 많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주식시장 안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 내년은 올해보다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올해보다 주가 수익률이 좋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수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주가 수익률은 올해만큼 높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시장보다 내년 시장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종목을 이제부터 잘 찍으셔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가 그 아는 종목들을 찍고 거기에서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익이 나오고 이래야지 주식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굉장히 더 어려운 시장으로 투자 환경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들어와서 그냥 쉽게 뭘 사서 쉽게 이렇게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는 한 번도 용인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손실을 무조건 안 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건 다른 거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은 내가 산 순간부터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래세라는 비용이 다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 순간부터 손실이니까 손실을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책정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샀을 때부터 15%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 물론 30%가 더 올라가,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 15%를 내가 감내를 못 하시게 되면 주식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내할 수 있는 손실폭을 항상 왜냐면 위로 올라갈 때 손실을 생각하시진 않죠. 대부분 다 위로 올라갈 땐 그냥 두시고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주식시장에서도 통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대신 손실은 항상 측정을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를 감내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그 종목 장세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 또 이렇게 경험이 적은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을지 우리 팀장님만의 어떤 그 방법이 있다면 하나 좀 알려주시죠. 우선 이렇게 주식의 이렇게 시세판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1위부터 한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 각종 증권회사들 HTS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먼저 아는 기업이 누군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모르는 기업을 누군가에게 정보를 듣고 사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가 아는 기업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아는 기업. 근데 안다라는 게 이름만 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여태까지 꾸준히 잘 벌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는 뭘 하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아무 공부 없이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얼마나 벌고 있고 내년에 또 전망치가 있죠. 물론 전망치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전망치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망치는 어느 정도 되고 내년에 이익은 어떻게 증가를, 이런 구조는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소형주가 물론 수익률이 더 좋죠. 한번 오를 때 더 탄력 있게 오르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쫓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형주가 갖고 있는 그 흔히 얘기하는
그 경제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주식을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익률이 조금 더 낮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먼저 손실을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투자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 보시는 시세판에 시가총액을 1위부터 한 50위까지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아는 기업을 찾아내서 그거를 먼저 투자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 좀 단순하긴 한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결국은 이제 우량주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예. 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뭐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걸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 매매 타이밍도 이게 상당히 고민이란 말이죠. 주린이들한테는. 언제 사야 되냐라는 부분은 결정을 하시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는 타이밍을 맞추기는 그 신의 경지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내가 아는 기업이고 그 흔히 얘기하는 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 뭐 꾸준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가 적기입니다. 그냥 그때 사시면 됩니다. 대신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나는 이 기업을 어느 정도 주가가 오게 되면 팔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꼭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아래로 얼마가 빠지면 나는 이 기업을 이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손절의 선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한 15% 정도, 내가 산 가격에 15% 정도 빠지면 나는 이 기업은 안 된 거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철저한 룰을 지키셔야 됩니다. 15% 빠졌는데 내가 좋아 보이는 기업이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흐트리시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흐트리지 마시고 오히려 빠질 때 나는 어느 정도까지 감내를 할 수 있는가를 먼저 항상 생각을 위로 올라갈 때는 꼭 굳이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주식이 한번 각광을 갖고 부각이 되게 되면 그게 오를 만큼 오르고 끝이 나는 게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를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한 번쯤 이게 내가 빠지면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감내를 할 수 있는가를 그 매수와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꼭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그리고 그 기준은 항상 지키셔야지 그게 성공의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성공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는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손절할 주식을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샀는데 어떤 좋은 이유가 있어서 샀는데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시장의 환경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추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서로의 다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력이 많고 풍부하고 그래서 나는 이 주식을 계속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 한 10% 빠지면 한 5% 정도 더 사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매입 단가를 낮추고 이런 방법도 분명히 하나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본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밀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혹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때 나는 자금력 크지 않고 그냥 나는 항상 이 정도 안에서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철저하게 손실 라인을 좀 지키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투자자라면 아까 우리 뭐 국내 투자자라도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정세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꼭 투자자라면 꼭 확인해 봐야 되는 어떤 경제 지표들 기본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표되고 많이 이렇게 접하실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한국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국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기본적으로 높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중간재도 그러니까 중간재라 함이 어떤 완성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도 그거의 하나의 부품입니다. 그리고 또 완성된 그런 최종 소비재도 많이 팔죠.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파는 이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행성이 높은 지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 이렇게 국가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수출 지표는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좋아져야 외국인이 들어오거든요. 외국인이 사줘야 내가 산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대형주라고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의외로 한국의 수출 지표가
모든 글로벌 경제 데이터를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대표 지표가 된다라는 생각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월 초에 발표되는 지표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중국의 뭐 PMI 제조업 지수, 이거는 구매자들, 그러니까 제조업의 구매 관리 부서의 담당자들의 설문조사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냐, 제품 많이 살 것 같냐, 높은 가격의 제품을 사줄 거, 이런 것들입니다. 설문조사라서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한 선행성을 갖고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체감 경기 지표들, 지금은 제조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체감 경기 지표, 그건 꼭 한국 거를 확인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또 수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유럽과 지표들이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꼭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성이 높은 지표들이 많은데 월말과 월초에 이게 발표가 된다는 특성들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보다 이게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앞에 시장을 좀 예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대부분 뭐 기업의 이익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익의 변화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추정해 보실 수, 그러니까 조금 추정이라기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숫자를 추정한다기보단 방향성을 좀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금융투자의 글로벌 투자 전략팀 이재만 팀장님과 함께 국내 시장, 그 다음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의 2020년과 2021년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어쨌든 2021년이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뭐 반복되지만 약간 불안한 마음도 요만큼 있고. 어쨌건 지금 몇 가지 짚어주신 내용들을 한번 투자자라면 역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2021년 시장을 준비한다면 그래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로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다는. 네, 하여튼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이렇게 공유해 주신 이재만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